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월요일에 뵙는 두 분이죠.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오늘 여야 대표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이후 성동구, 중구, 강동구 일정까지 서울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경남으로 향했는데 거제에 이어서 창원, 김해, 양산까지 도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의 심장 서울,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 PK로 갔는데 자, 후보자 등록이 끝난 그 다음 첫 주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선에도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서정 변호사님 먼저 말씀. 아마 근데 뭐 전국을 다 이제 전략적으로 돌 테니까 뭐 어느 지역부터 가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 총선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세 개가 있다 봐요. 하나가 이제 우리 한강 벨트,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낙동강 벨트,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수원성 전투, 예. 수원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서울 한강 벨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낙동강 벨트.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도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요? 예.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첫 행선지로 PK를 좀 공략하겠다는 거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정당의 로열티라는 게 PK, TK 또 기류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판세의 출렁임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확 쏠릴 수도 있는 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까요? 그렇기 PK 요?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소구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던 뭐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건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지방 거점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환기하는 것 좀 같습니다. 차별화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당 전략과.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여야 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따 행따인 윤석열 정부 실패,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 정권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정 갈등이 뭐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의정 갈등이었죠.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원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정책으로 그리고 이제 민생으로 승부를 하겠다. 예. 이러려면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의료 정원, 의대 학생 정원 문제는요, 상당히 선거판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로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정원을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예. 좀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하면서 이제 오히려 불리하게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이게 중재해서 빨리 이제 끌어내야만 그래야만 이게 선거에 상당히 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그 면허 정지 행정처분 일단 이것부터 좀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바로 이제 즉각 수용을 했는데 그만큼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계속 강대강 대치로 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예. 이걸로 이게 해결할 수는 없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에 2,000명씩 다 하는 그게 좀 과하니까 아마 이제 숫자 부분에서도 약간 이게 조정 이런 중재안까지 내놔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면허 뭐 정지 처분만 안 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예. 이제 숫자까지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숫자까지도 이제 조만간 좀 시간을 두고 좀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로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의대 교수들의 아주 단체적인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흐름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직서 제출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예. 현실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나오는 것도 어제 간담회를 해봤지만 좀 공허하고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좀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 층의 어떤 조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대 정원 수 자체에 이 정부가 물러선다든지요. 아니면은 이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는 거. 근데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는 건 의사들 그리고 의사 직역 단체들한테는 큰 플러스 요인이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로부터 협상의 대리인으로서 어느 정도 정권을 받았는지는 좀 의문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원 2,000명 문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의료계는 이거부터 좀 철회해야 된다. 아직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앞서 우리 들은 대로 말한 대로 대화의 물꼬만 트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 명도 정원을 못하고 정부가 백기 들고 물러나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이게 나라도 아니죠. 이제까지 왔는데 한 명도 정원 못하고 반발에 의해서 물러나면 이게 정권이 무너지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 정부가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정원을 못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도 반드시 이번에 한 번에 꼭 2,000명이 돼야 될 이런 필연적인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 그 사이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로 얼마든지 대화로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예. 머리를 맞대고 좀 조정해 본다면 요즘 이제 그 안철수 의원부터 여러분들이 단계적 정원론이나 숫자를 이렇게 그 선에서 타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그게 맞다 봐요. 뭐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이다. 또는 이게 500, 1,000, 1,500 늘린다든지 이런 데 다양한 안을 가지고 서로가 이게 극단적인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게 타협이 노는 게 이게 바로 정치의 묘미가 아닌가 예. 이래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 단계적인 증원 방안을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어요. 자, 장 변호사님. 그런데 그 여권에서도 지금 이게 강당대치 계속하면 안 된다. 그 우려 속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의사들도 좀 물러서지 않으면 이게 뭐 이런 제안들도 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400명씩 10년간 증원하자라고 했을 때도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구명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의사 진영 내부에서도 그럼 1,004명 이게 아마 OECD 다른 국가들과 관련해서 견주어 봤을 때 수치화하면은 우리나라 증원으로 좀 적정한 숫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의사 집단 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러설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물러서기에는 좀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 의대에 몇 명씩 어떻게 배분할지 다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파로 뭐 재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이런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린다. 왜냐하면 이 2,000명이 1,000명대로 조율이 되더라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기조가 흔들린다고 국민들은 느낄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참 쉽지는 않은 게 지금. 근데 막상 그런 이제 것 또 같습니다.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또 야당에서는 중재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중재에 나섰다는 데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좀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네. 대통령께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예. 진정성 있게 정부도 좀 한 걸음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서는 협의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앞서 들은 발언 중에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또 한번 살펴보죠. 바로 물가였습니다. 요즘 연일 고물가 문제가 현 정부 탓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러면서 꺼낸 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에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인기 영합적 퍼주기 재정 중독증은 마약과 같아서 끊임없이 재발하며 정말 끊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바로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뭐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워낙 그 국민들 삶이 요즘 팍팍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숨통이라도 좀 트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의 좀 비판도 좀 들었잖아요. 네. 이제 첫째, 그 선거를 앞두고 또 매표 행위를 하는 거냐 이런 지적 나왔고 이거는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잡자, 인플레 잡자 하면서 이 얘기 한 거거든요. 네. 물가 잡자면서 돈 풀자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네. 지금 후자 같은 경우에 경제 양극화가 이 정부 들어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물가로 인해서 식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현금 살포라면 저는 이게 대중추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연결지어서 지역 화폐 형식으로 그러니까 재래시장 등 일정 정도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서 이 부분을 경제 활성을 하는 데 있어서 견인책으로 하나 고민해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읽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3조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러 민생 현안 그런 지원 방책을 보더라도 한 100조가 든다는 게 추계 내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한테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이렇게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없는 게 나았을 것이다. 내지는 뭐 여권을 향해서 무식한 양반들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좀 막말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돈 풀어서 물가 잡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바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왜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민생이 어렵다고 하죠. 민생이 꼭 선거 때만 어렵고 선거 없으면 민생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와 관계없이 진짜 어려우니까 좀 풀자고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꼭 선거 며칠 전에 임박해서 푼다. 이게 타이밍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요. 경제 주류 이론하고 전혀 안 맞다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도 소득 임금 올려주면 경제가 발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기본 소득론 시리즈도 이게 전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학 처음에 배울 때 인플레이션과 물가 관계를 배우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통화를 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건 상식 아닙니까? 전역에 안 맞는 정책을 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윤희숙 의원은 진짜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당신들이 경제 이론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이거는 망언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없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 또 상당수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좀 이게 가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윤희숙 전 의원 발언까지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좀 공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입장을 이렇게 빨리 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 너무 이제 국민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건드리기가 조금 지금 당 내에서는 좀 신중한 그런 기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오늘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판 발언이.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낸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예측, 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가 지난해 100억이 넘었어요. 이거는 경제 성장률도 1%에 머문 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확장 재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물가 이 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13조가 풀리면 물가 물론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시 경제를 좀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서민 경제에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저는 전제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그 4개월 만에 국제유가도 최고치를 찍었고 대외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가 뭐 이런 문제는 현 정부 탓을 지금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그 현 정부로 이 정부 간에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현실도 있죠.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예. 집권 몇 년 차입니까? 지금 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 정부 탓하는 거는 더 이상 국민들께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그런 뭐 국고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정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도 있지만요. 그걸 언제까지 지금 전 정부 탓으로 해서 물가 고공행진 잡지 못하는 것도 근데 야당이 자꾸 현 정부만 탓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집권 여당은요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입법 협조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대표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발목 잡는다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정치적 수사지 누가 진실성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제 특정 그 정권에만 이렇게 좀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어쨌든 여야끼리 좀 맞습니다. 맞대고서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아마 좀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 예,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 통계를 가져온 게 그 G20 있죠. OECD 중에 G20. 예. 작년에 그 물가 상승률이 평균이 6.0인데요. 우리는 이제 3.4입니다. 우리가 이게 G20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다음에 올해 예상은 G20은 4.8인데 저희는 2.6이에요. 이 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오면서 돈을 그냥 이게 달러로 그냥 찍어서 뿌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건 맞고 우리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코로나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도 아마 선거 전으로 기억나는데 100만 원씩 뿌렸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나라 빚만 늘었지. 근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지금 이게 어렵다고 또 어렵다 하잖아요. 저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오히려 이게 국가 부채만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 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공약을 다시 한번 내걸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입이 여야 간에 합의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기존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 가부가 어떤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그 검토, 이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분위기 반전이랄까요? 이걸 좀 노려보면서 민생 챙기기 좀 앞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내건 것이 바로 이제 금투세 폐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봐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 재산 보니까 코인 거래로 이게 했는지 19억 얼마가 됐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에 3억대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건 개인적인 의심이죠? 아니, 코인이 돼 있어요. 신고 내역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했다. 이제 업비트하고 비썸하고 한 6, 7억 코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마 팩트입니다. 신고했기 때문에 등록이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런 이제 코인이나 또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이자나 이런 걸로 이제 종합적으로 금융 소득이 5천만이 넘는다. 이럴 때 이제 그 뭐 20%든 얼마든 세금을 걷어 이런 제도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문제인 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습니다. 우리 일본도 밸류업 이래가지고 이제 PBR이 1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PBR이 0.23 되는 지주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이 지금 1,400만 이상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저평가됐잖아요. 이런 거에 저는 원인이 있다 봐요. 이런 자국의 규제나 세금이 도입됨으로써 주식시장이 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주식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면 오히려 이제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에 부효과로 소비도 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2조입니다. 2조. 이재명 대표 13조, 뭐 가볍게 13조 한다는데 이 2조 가지고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도요.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본 개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손해볼 때는 나라가 10원 하나 도와줍니까? 근데 이득이 났을 때만 20% 걷어가는데 이게 맞나요? 어차피 양도거래세는 동일하게 냅니다. 손해보든 이익을 얻든 다 세를 내잖아, 세금을. 근데 내야지 얻을 때만 세금 걷어가고 돈 잃었을 때는 나 몰라라 국가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금이 폐지된다 봅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이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게 과거에 금투세 만들 때 여야 합의로 도입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도 또 이거 뭐 검토 중이다 예, 민주당도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세가 있으니까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식 거래세는 말 그대로 거래에 따른 어떤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 금투세라는 건 무조건 이득을 냈다라고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이득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거기에 20%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일반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제 주변의 투자자들 1년에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 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자 감세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시는데 예. 물론 여러 과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불안하죠. 북한이 전쟁을 헌법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도 해외 주식 보유를 더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공기업도 이럴지언정 또 어떻게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또한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이 불붙인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는 국익과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외교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불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들으신 건 한동훈 위원장 오늘 발언이고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찾아가서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 머리를 조아려주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한중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당시 싱하이밍 대사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이 대표가 한마디 반박도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자, 이재명 대표, 예,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장면인데 그 작년에 6월 달에는요, 딱 손을 딱 손깍지를 끼고요, 한 15분간 이렇게 고분고분 들은 거는 이제 그 협박 발언을 한 거예요. 중국의 패배 쪽에 베팅하면 대가를 치른다. 이거는 국가 간의 협박입니다. 부적절하죠. 그럼. 예. 근데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받아줬고 있더라고, 권칠성 대변인은. 그다음에 유튜브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이 발언요, 저 흉내낸 거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우리 제1야당의 대표 모습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저 중국 사람 흉내내면서 저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저걸 보고 이게 우리 참담한, 우리 얼마나 부끄러움이 듭니까? 자괴감이 듭니까? 우리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중국 사람 흉내를 내면서 쉐쉐쉐쉐 이래야 됩니까? 즉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걸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자꾸 집적거리면 안 됩니다. 일본이 뭐라도 우리는 아리가또 하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내면서 아리가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남에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공격이 있겠습니까? 왜 일본한테 아리가또 하면서 이게 저자세로 나가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중국하고도 우리가 당당하게 실리 외교, 국위 외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일본만 보면 그냥 무조건 죽창가 들고 이번에 총선이 왜 한일전입니까? 왜 국민의힘이 일본입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놨고 일본은 그냥 무조건 일본은 우리나라 물건 안 삽니까? 우리가 수입 안 합니까? 중국만 합니까? 조금 이게 비중이 많으면 그러면 굴러가야 되고 일본은 좀 작으면 그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교는 제일 중요한 게 품격입니다. 이재명 대표 좀 품격을 좀 지키세요. 제가 국민으로서 진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부끄러워. 진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사실 장 변호사님,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언제 침공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타이완을 혹시나 이제 침공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보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 상관이냐 우리에게 그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연일 이걸 좀 잡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공세수를 높이고 있죠. 근데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사실 중국의 쉐쉐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말의 전문을 보면 정확하게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분쟁이 있죠. 하나의 중국 그 기조가 있지만 뭔가 갈등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일종의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짚어주신 대로 대한민국에 정말 호시탐탐 침공을 하고 침공이 현실화됐을 땐 저희도 분명히 입장을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한미 우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갈등이 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일 때 대통령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타국의 분쟁에 대해서 대단히 선명하게 메시지를 낸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 이러니까 하나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이 정부에 들어서는 너무나 외교가 선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에는 저해가 된다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상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뭐라 했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현상 변경되는 거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침략한다. 이러면요.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 또 이게 우리를 노릴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따라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이렇게 합병하는 걸 이렇게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힘에 의한 현상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 질서는 미국, 일본, 우리처럼 근데 국제법 질서 규범에 따라서 운영하자는 자유주의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이런 세력이 있잖아요. 이 국제 간의 연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든 말든 우리는 물건만 팔아먹어야 되니까 아무런 세세 하면서 관여 아니 됩니까? 이거야말로 당견 중에 당견입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이 연일 이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뭐 양안 문제라든가 뭐 중국 어선, 그 서해 불법 조업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전선을 좀 확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참정권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던데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미일 공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친미가
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외교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선명한 메시지를 낸다. 말씀 주셨다시피 중국은 대한민국의 GDP 교육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북중러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외교 정책 같은데 상당히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전 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왔던 부분을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도 못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 측면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정권도요. 이 부분 총선의 이슈로 가져오는데 총선에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 외국인들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나야 본인도 지역의 일원이기 때문에 참정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중국 혐오에 어떤 기대어서 주면 안 된다. 중국인들이 투표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과연 공당이, 집권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쭉 얘기하시면서 중국인 등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참정권 부여 이 문제도 좀 짚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이 문제 좀 일가견이 있으시죠? 예. 한마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참정권은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우리가 주면 중국도 주의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우리 교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 그 교포한테 참정권 안 주는데 우리만 주면 우리 바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갔을 때 참정권이 있습니까? 저는 상호주의가 그만큼 이렇게 나라 사이에서는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저는 지방선거에 중국이 우리한테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이제 그 중국 아마 경기도 선거에 김은혜 후보가 이제 아슬아슬 패한 것도요. 상당히 중국 그 지방 선거는 이제 투표권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성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중국에서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게 많은 의혹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대중국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